네, 안녕하세요.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실천론 9장에서는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5단계 중에서 3, 4, 5단계에 해당되는 계획, 개입, 종결 및 평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212페이지 보시면 7년간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개입, 목표와 목적, 그리고 계획 수립, 개입 기법, 개입 시 과업에 대해서는 2문제, 1문제 정도가 나와 있고요. 자, 유난히 쭉 높이 솟아오른 게 종결 시 과업이네요. 우리가 만남이 중요한 것처럼 헤어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복지사가 이 개입 과정의 가장 끝 단계인 종결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 22회에서는 2문제가 나왔는데요. 개입 기술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와 계획 단계에서의 사회복지사 과업 이렇게 2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5단계 중에서 제 3번째 단계인 계획 단계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맨 밑에 화살표가 4개인데요. 문제 규정, 문제 형성은 그 전 단계인 사정 단계고요. 표적 문제를 선정하고 개입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을 하는 요 3가지가 바로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수립은요, 2가지로 또 쪼개집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드러나는 그 사정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규정이 됐잖아요. 그 중에서 개입의 대상으로 삼을 표적 문제를 선정, 뽑아내는 것, 셀렉트하는 과정과 그 문제마다 개입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변화를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개입의 목표 설정 이렇게 2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신 다음에 밑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계획 수립의 첫 번째 활동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 표적 문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재에 따라서는 뭐 설정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저는 이제 선정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가는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표적 문제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표적 문제를 선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교수님이 지금 계속 표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적 문제가 무엇인가요? 자, 표적 문제, 타겟 프로블럼인데요. 표적 문제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해결해야 될 그리고 개입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를 표적 문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또는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거를 그러면 표적 문제로 선정해야 되는가? 요거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클라이언트가 이건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원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가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대표하는 문제여야 되겠죠. 또 표적 문제를 너무 많이 뽑아내면 이 한정된 시간과 자원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결 가능성이 비교적 뚜렷한 2-3가지 정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자, 볼드체로 나와 있는 거 더 중요하다는 거죠.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는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의 의견을 따라서 하면 안 되겠죠. 다행히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모두 문제라고 합의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의 의견이 더 우세하거나 한쪽만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클라이언트의 얘기를 잘 들으면서 사회복지사도 본인의 지식과 가치와 기술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표적 문제는 아무래도 그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를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표적 문제를 선정할 때요, 사회복지사 자신이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갬브렐이라는 사람이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 수립 단계의 두 번째 활동, 개인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예, 개2의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자, 표적 문제가 설정이 됐으면요. 그 목표별로, 그죠? 그러니까 그 표적 문제별로 목표가 이제는 설정이에요. 표적 문제가 뽑혔으면 문제별로 목표가 여기 설정돼야 됩니다. 개인 아니고 개2입니다. 예, PPT에 오타가 있네요. 개인 아니고 개2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목표라는 게 뭔지 보겠습니다. 개입 목표는요, 문제가 해결된 상태 또는 개입을 통해서 일어나기 바라는 변화, 이게 개입의 목표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 상황이 8이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면 우리가 개입을 통해서 3 정도까지 낮춘다라고 할 때 이 3이 바로 개입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냥 개입하면 되지 굳이 목표는 왜 세워?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입의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 또는 개인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가지면 약간 의지가 불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내가 7월에는 요거 하고 8월에는 요거 하고 한 주는 요렇게 하고 시험은 기본서는 몇 번 보고 문제는 어떻게 풀고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를 설정하면 의지가 좀 강해지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클라이언트들도 이 개입의 목표를 사회복지사와 함께 설정하면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고 원조 과정에 좀 더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클라이언트의 효능감도 높아지고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도 강해집니다. 이러한 성공 경험도 하나의 강점으로 작용하거든요. 오늘의 성공은 내일의 또 자원이 희망이 되기 때문에 개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인 목표를 설정할 때도요, 또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개인 목표 설정의 지침인데요. 자,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이건 중요합니다. 꼭 해야 돼요. 이런 정도까지 해야 되고 라고 박박 우기면 안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 방향도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야 동기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목표는 측정 가능한 용어로 표현해야 돼요. 열심히 한다라는 걸로 안 돼요. 열심히 해서 무엇이 무엇으로 변한다가 돼야 됩니다. 결과여야 되고요. 측정 가능한, 열심히라는 것은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결과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화했다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노력하고 시도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목표라는 거는요. 시도에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마트 형식에 따라 개인 목표 설정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행정론에서도 좀 겹치게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고 한 번 정도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는 영어 단어의 앞머리를 딴 건데요. S는 specific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됩니다. 개입의 목표는. 그리고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해야 돼요. 열심히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거를 해서 2자릿수 곱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측정 가능한 형태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아니에요. 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 열심히 한 결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2자릿수 곱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야 되죠. 자, 성취 가능성. 초등학교 1학년한테 미적분 마스터한다. 이런 거 웬만한 영재 아니고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덧셈, 나눗셈, 곱셈 같은 그 연령이라든지 현재 상황에 맞는 거를 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한 표현으로 작성하고요. 자, 이 R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리얼리스틱이라고 해서 현실성, 그리고 리절트 오리엔티드라고 해서 결과 지향성 둘 다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열심히 노력한 결과, 6개월 동안 수학 멘토링을 한 결과 뭐가 돼야 되는 거죠? 2자릿수 곱셈을 할 수 있는 결과여야 된다는 거죠. 자, T 역시도 타임리라는 시기적절성,
일정 또는 타임 프레임이라고 해서 시간 구조화인데요. 제가 6개월 동안 수학 멘토링을 통해 라고 시간을 딱 정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시간 구조화입니다. 예. 뭐 3년 정도 하면은 두 자릿수 곱셈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때요? 예. 그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주어진 시간, 한정된 시간, 예. 요거를 우리가 정하는 게 이 개입으로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간 구조화도 필요합니다. 자, 5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상식적으로 또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행정론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올 텐데요. 자, 목적과 목표 어떻게 다른가? 목적은 조금 더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고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개념이라면 이제 목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형태로 제시되는 게 목표입니다. 자, 목적과 목표 설정이 예도 나와 있죠.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면, 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어떻게 우리가 목표로 표현하느냐면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받도록 하는 것 또는 4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 예, 목표 설정이 좋은 예와 나쁜 예가 있는데요.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뭐뭐 한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네, 늦잠 자지 않는다가 아니라 아침 7시에 일어난다.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한다. 추상적이죠. 충고와 주 1회 이상 만남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표적 문제를 선정하고요. 문제별로 개입의 목표를 설정했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와 요러요러한 문제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어떤 방법으로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도장 꽝꽝 찍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자, 계약의 개념을 보시면 계약은 문제의 정의, 목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시간, 장소, 비용, 개입 기법, 평가 기법 등 개입 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하는 것, 이게 바로 계약입니다. 제가 아까 도장 꽝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도장을 다 찍지는 않죠. 그래서 이 계약에도 유형이 있는데요. 자, 종이에 쓰거나 뭐 요즘엔 태블릿을 이용해서 예, 이런 전자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문서화된 또는 어떤 글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서면 계약이에요. 서면 계약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을 하는 것이지요. 자, 장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텍스트, 문자화된 내용을 서로 확인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오해의 소지가 없겠죠.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다툼이 해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래도 뭔가 내 이름을 걸고 사인을 하고 도장 찍고 서명할 때 약간의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항감이 있거나 이럴 클라이언트에게는 이 서명 계약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구두 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구대 계약은 이렇게 문서로 쓰지 않고 내용을 말로 쭉 훑은 다음에 계약을 맺는 방식이에요. 말이라는 것이 또 한번 뱉고 나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오해가 생기거나 확인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근데 장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한 어떤 서명에 대한 부담, 거부감 느끼는 클라이언트가 조금 더 쉽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마지막 계약의 유형 3번째는 암묵적 계약인데요. 사실 이거는 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서로 알겠거니 라고 하는 것이죠. 아, 사회복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료겠거니 하고 클라이언트가 참여를 했고, 사회복지사는 기관 홈페이지에 뭐 실비는 참여자가 부담함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클라이언트는 유료라는 걸 알고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클라이언트는 무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고 사회복지사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안 보셨어요? 이거 유료죠? 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묵적 계약은 오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구두 계약이나 서면 계약, 가장 바람직한 서면 계약이겠죠? 이 계약을 할 때 포함되는 내용은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 문제와 목표, 개입 계획, 특히 어때요? 비용에 대해서 들어있고 어떠한 개입 기법을 쓴다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싫어하는 개입 기법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책임감 이런 거를 갖추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서명하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5단계로 나누었을 때, 자, 우리 3번째 단계까지 끝났고요. 4번째 단계, 이제 실행 단계입니다. 개입 단계를 보겠습니다.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뭐랍니까? 이거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 여러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죠? 예, 계획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행해야 되죠. 그런데 계획이라는 거는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서 거봐 안 돼. 계획 세우나 마나야. 나는 계획 세워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낙담하시지 마시고 자, 계획은 예,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안 된다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다시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이 변화했다면 계획도 변화를 시키셔서 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도요, 계획은 조금 나중에 다시 변할 수 있습니다. 예, 개입을 하다가 뭔가 변수가 생기면 목표를 조정하거나 개입 방법들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예, 응용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개입 단계는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합의한 문제, 즉 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 계획에는 표적 문제도 있었고 목표도 있었죠. 요거를 실천하는 단계가 바로 개입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개입 단계에서 사회복지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변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개입 방법 같은 건 이미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세부적인 변화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입 방법도 이미 정했잖아요. 그 방법은 어때요?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할 때 변화가 비로소 일어나겠죠? 그래서 개입 방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3개월 동안 멘토링을 통해서 뭐 수학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할 때 그 멘토링이라는 개입 방법을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멘토, 멘티 연결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멘토 활동을 모니터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개입 방법을 적용해서 변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자, 3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를 점검한다입니다. 3개월 동안 대학생 선생님이 멘토가 돼서 초등학교 3학년 아동 클라이언트의 수학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씩 수학 공부를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3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니터,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한 달 만에 2자릿수 아까 곱셈을 다 해버렸어. 이 클라이언트가 조금만 도와주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때요? 개입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선생님 저 3자리도 해보고 싶어요. 이럴 경우 조금 더 목표 수준을 높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 정도를 모니터링을 해서 개입의 방향을 조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한 달 동안 하기는 했는데 갈 때마다 클라이언트가 집에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4번 만나야 되는데 겨우 한 번 만났어요. 자, 이럴 경우 그래도 끝까지 해봅시다. 그리고 그냥 3개월을 끌고 갈 건지 아니면 멘토링, 가정 방문을 통한 멘토링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변화 또 전략의 수정 필요하겠죠. 예, 한 번 세운 거를 끝까지 밀고 가는 게 미덕은 아닙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 모니터하는 거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서는요, 개입의 유형 구분하기인데요. 이거는 사회복지 실천론 1강에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뭐 직접 실천, 간접 실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건 직접 실천 또는 직접 개입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직 곱셈을 못해요. 이런 경우 클라이언트의 수학 능력 향상이 필요한 거죠. 이럴 때 클라이언트의 지금 수학 능력 자체를 변화시키는 거니까 멘토링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수학 능력을 변화시키는 거는 직접 개입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간접 개입은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이거는 간접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대상별 개입 기법인데요. 가족 대상으로 개입 기법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가족 치료를 통해서 배울 것이고요. 우리 실천론 시간에는 주로 개인 대상의 개입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도 거의 이 실천론에서는 이렇게 면접 기술이나 개인 대상 기술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개인 대상 개입 기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21페이지 표를 하나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개인 대상 개입 기법은 이제 변화 대상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의 정서, 그러니까 기분이나 인지,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의 타겟으로 봐서 우리가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개입을 합니다. 표를 보시는 방법이에요. 자, 개인의 생각과 기분, 정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의사소통 기법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격려, 제보증, 일반화, 환기법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분 면접 기술, 면접 우리 7장에서 다 배우셨죠? 자, 두 번째는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모델링이 있고요. 타임아웃, 강화, 소거와 처벌, 체계적 둔감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상대방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 전달법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각과 감정이나 상황을 분명하고 명료하고 타인을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달을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되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인식과 통찰을 향상시키는 기법으로 가족 조각, 가족 그림, 비늘자 기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서비스 조정, 환경 조작, 옹호 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개인의 정서와 인지를 변화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면접 7장에서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도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어떤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올바른 행동으로 교정을 하거나 내가 할 줄 모르는 행동을 습득하는 것 모두 다 이제 행동 수정 또는 행동주의 원리를 이용한 기법이죠. 자,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모방을 해서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 뭐죠? 모델링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타임아웃이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니까 어때요? 처벌이겠죠. 그래서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타임아웃을 잘못 이용하면 부적 처벌이 아니라 정적 처벌이 되는 아주 위험한 상황, 아동 학대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적 처벌의 원리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 즉, 좋은 보상이 되고 강화물이 되었던 거를 잠시 떨어뜨려 놓게 하는 거지 혐오 자극을 주는 정적 처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행동시연 6번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예, 행동시연도 리허설이라고 하죠.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미리 연습해서 실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미리 연습하는 것 행동시연 리허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사회기술 훈련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사람을 만났을 때 인사하는 것, 실수하면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사회기술 훈련이죠.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물건을 고르고 뭐 돈을 내고 거스름을 받고 인사하고 나오고 이런 것도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기술 훈련은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 펴놓고 배우지는 않아도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익히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익히게 되는데요. 이 사회기술을 또 배워야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 정신질환을 알아서 사회기술이 조금 이렇게 퇴행이 됐거나 아니면 적절한 사회기술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된 사회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기술 훈련도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클라이언트가 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 이거는 개인한테 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룹을 이루어서 집단으로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개인 간 관계를 변화시키는 관계 변화 기법입니다. 빈의자 기법은요, 사이코 드라마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이제 빈의자에 나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그죠? 그 중요한 인물이나 대상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관계를 좀 통찰해서 변화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역할 전환은요, 말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보거나 타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도록 하는 관점이죠.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이해와 느낌을 알 수 있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간접 개입 보겠습니다. 환경 조정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중요해지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환경 조정은 환경 조작이라고도 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방법인데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을 그 학대가 발생하는 가정, 원가정에서 그대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정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잠깐 분리하기도 하죠. 분리 보호 조치를 취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몇 주 동안 지내게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아이들의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환경 조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224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환경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자주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거는 다른 방법이나 전략들이 잘 먹히지 않을 때, 실패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 환경의 변화를 주기 전에 환경을 바꾸는 게 적절한지 신중하게 사정해야 된다라는 것. 예, 우리 이번 시험에서 윤리와 철학 부분, 사회복지 실천 가치 부분에서도 시험에 나올 때 이러한 상황이 언급되긴 했는데요. 환경 조정은 신중하게 사용된다라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서비스 조정인데요. 자, 코디네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클라이언트에게 복잡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둘 또는 그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율하고 협력하는 활동입니다. 우리가 사례 관리하다 보면 비슷한 서비스가 여러 기관에서 제공될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중복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여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빈틈, 누락이 생겼어요.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서비스 간 조정을 하는 게 바로 서비스 조정이라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그램 개발과 계획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주변에 클라이언트가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고 개발해서 클라이언트 주변에 자원을 만들어 놓는 것. 이것도 환경의 변화죠. 간접적 개입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뭐 YWCA, 사회복지관 이런 것처럼 이제 공식적인 이런 자원들을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클라이언트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주변의 변화이기 때문에 간접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연적 지지체계 활성화인데요. 이제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공식적 지지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 가족, 확대가족, 동료 이런 사람들도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거든요. 이런 자연적 지지체계를 활성화하는 것도 간접 개입의 구체적인 기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가 더 남아있네요. 두 개가 더 남아있는데요. 자, 옹호, 의뢰 같은 경우도 간접 기법입니다. 여러분, 요 자체도 알아두세요. 옹호, 의뢰, 클라이언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주변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옹호. 자,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지 않는 자원과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절차를 만들어주는 것. 클라이언트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변으로 목소리를 내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옹호이죠. 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무국적 아동의 교육평등권을 위한 법안 제안 이런 것들 모두 다 옹호의 예입니다. 자, 의뢰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의뢰가 간접 개입인지 직접 개입인지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의뢰 자체는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 클라이언트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원이 있는 상황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간접 개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네 번째 단계까지 봤고요. 자, 드디어 대망의 5단계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 5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종결 및 평가를 보겠습니다. 자, 종결은요,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을 계획에 따라 해요. 계획에 따라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종결은 개입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언제 끝날지 미리 정해져 있어요.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종결 단계의 사회복지사 과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처음에 종결 시기 정하기인데요. 교수님, 종결 시기 정하는 거 개입 단계에서 미리 세우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이 들었다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의문이 든 것처럼 종결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종결 단계에 오면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 번 더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초등학교 3학년에게 3개월 동안 수학 공부를 시키는 멘토링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의 목표로 삼았잖아요. 그럼 종결 시기가 정해졌죠.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다면 3, 4, 5월 해서 5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게 이미 정해져 있지만 5월 중순쯤 되면 그죠? 예정대로 그대로 종결을 할 것인지 뭐 한 주 앞당길 것인지 한 주 정도는 뒤로 늦출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종결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결 단계의 사회복지사의 과제의 종결 시기 결정하기가 있습니다. 종결 시기 결정하기 정의 하나 빠졌네요. 네. 자, 두 번째는요, 정서적 반응 다루기입니다. 자, 사람이 만날 때도 여러 가지 감정이 생기는데 헤어질 때는 더 복잡한 감정이 생기죠. 특히 이 개입 기간 동안 정이 많이 들고 도움도 많이 받고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클라이언트가 되게 충만해 있을 때 헤어지게 되면 약간의 상실감도 느끼고 약간 불안감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또 개입이 항상 성공하지만은 않거든요. 개입이 좀 실패하거나 변화가 잘 안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클라이언트에게 굉장히 복잡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이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또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개입을 통해 획득한 효과의 유지와 강화하기인데요. 우리가 그 개입 기간 동안에는 사회복지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고 또 격려도 얻고 지지도 얻기 때문에 이제 변화가 잘 일어나요. 근데 막상 사회복지사와 헤어져서 클라이언트 혼자 생활 공간에 놓이게 되면 그 개입의 효과가 뚝 떨어지거나 사회복지사가 있을 때는 잘 작동했던 게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없이도 이 종결 이후에 클라이언트가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고 연습시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를 다른 자원으로 의뢰하기예요. 사례가 종결되어 있지만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경우 그냥 무한정으로 다시 길게 개입 기간을 연장하는 건 좋지 않고요. 다른 기관이나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종결 단계의 사회복지사 과제입니다. 자,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 반응 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헤어짐에 대해서 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사회복지사에게 막 매달리고 의존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많이 해결됐는데 갑자기 옛날에 문제가 재발되었다고 사회복지사에게 알리기도 하고요. 또는 갑자기 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대신해서 의존할 대리인을 찾기도 합니다. 이런 거 모두 종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좀 부정적인 반응, 불안해한다라는 거, 불안의 반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사는 좀 더 클라이언트가 좀 안정감을 찾고 이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자, 종결의 유형 보겠습니다. 종결은요, 여러분들, 예, 앞에 슬라이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계획에 따라 마무리하는 활동이 종결인 거죠. 그래서 원래 종결은 계획된 종결이 정석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일이 그렇게 항상 계획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종결은 계획된 종결이 일어나면 좋지만 계획되지 않은 종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결의 유형은 두 가지이고요. 각각의 종결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계획된 종결은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었거나 또 계획한 시간이 다 되어서 종결하는 것, 그리고 시간은 조금 다 되지 않았지만 목표가 다 달성이 돼서 종결하는 것도 계획된 종결입니다. 자, 이럴 때는요, 클라이언트가 아무래도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고 자신감도 차오르겠죠.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게 계획되지 않은 종결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중간에 좀 늦고 안 오더니 아예 그냥 중간에 나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드랍아웃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는 아예 그냥 클라이언트가 선생님 저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클라이언트가 이사를 가거나 또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해서 계획되지 않은 종결을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더 이상 사례를 맡을 수 없는 경우도 갑작스럽게 종결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경우 아무래도 계획되지 않은 종결은 클라이언트나 사회복지사 모두에게 좀 당혹감을 주겠죠. 이럴 때는요, 이제 서로 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특히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계획되지 않은 종결을 맞을 경우 클라이언트가 부정적인 감정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잘 다루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경우 다른 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해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로 넘어가지요. 자,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종결까지 다 했고, 이제 평가인데요. 자, 사회복지 실천 평가 관련돼서는 이 얘기를 먼저 해두겠습니다. 2교시에 모두 다 사회복지 평가를 다루게 되는데요. 실천론 영역에서는
평가의 중요성, 평가의 개념, 평가의 유형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평가 기법이나 기술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단골로 나오는 게 단일 사례 설계 평가라는 것이죠. 사회복지는 아무래도 실험실에서 하는 이런 실험 설계는 거의 못하고요. 클라이언트를 이제 사전 사후 이렇게 비교하는 단일 사례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그게 기술론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평가의 개념, 목적 이렇게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 개념을 보면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 효과적이었는지 또는 효율적이었는지를 판단하고, 이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고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조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의 개념에는 두 가지가 나왔어요. 다 끝났을 때 이거 효과 있었나? 클라이언트 변화했나? 요거를 살펴보는 것.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중간에 살펴보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평가의 목적을 보면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수행하는 것. 자, 책무성이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를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잘 지켜낼 책임, 그리고 기관의 프로그램과 정책, 지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다수 대중에게 이 자원, 시간, 돈 썼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을 갖는 것이 책무성입니다. 사회복지가 더 이상 어때요? 열심히 한다 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자원과 시간과 이런 거를 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썼다라는 거를 우리가 입증해야 될 책임이 우리 사회복지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활동이 평가이고 또 평가의 목적이 책무성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평가의 중요성과 기능, 개입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사회복지 실천, 효과성 입증할 수 있죠. 자원, 우리가 허투루 쓰는 거 아니다 라는 거를 책임성 입증할 수 있고요. 또 관련자, 특히 그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어때요? 뭐 민간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 재원, 예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관련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런 재원을 대주는 체계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가족,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평가의 중요성과 기능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스스로 내가 실천을 제대로 잘하고 있나 이렇게 실천 과정을 모니터할 수 있고요. 또 평가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실천, 효과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피드백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능이 되었습니다. 자, 평가의 유형을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정평가와 형성평가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니까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비슷하게 보면 되고요. 결과평가와 총괄평가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평가 내용을 보면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과정평가이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결과, 그죠? 아웃컴을 평가하는 건 결과평가입니다. 개입이 목표로 하는 말을 얼마나 잘 성취했는가, 개입의 결과를 평가하는 게 결과평가죠. 자, 반면에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는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나누는 건데요. 총괄평가는 특정한 목표와 목적이 충족되어 있는지 결론 짓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총괄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결과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하다,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성평가는요, 프로그램 개발 중 또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초기에 프로그램이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제대로 잘 굴러가고 있나? 프로그램을 시행했더니 우리가 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그래서 중간에 뭔가 변화 없이 쭉 이대로 가도 되나? 이러한 거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형성평가입니다.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죠. 형성평가를 하려면 당연히 프로그램의 과정을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엄밀히 같지는 않지만 그냥 같이 얘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망의 사회복지 실천 5단계의 3, 4, 5단계를 마무리하면서 9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요, 5단계로 이루어지고 8장과 9장에서 다루었고 각각 단계마다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또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0개의 장 중에서 9개나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여러분들이 그 봉우리를 넘어서 이제 정상에 다 다다르고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사례 관리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